안녕하십니까. 스포츠무도학과의 강영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하이 ICC, ICC 분야 상생 포럼 협력에 포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붕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정의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하이 ICC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ICT 기반 헬스 테크놀로지의 주제를 통한 상생협력 포럼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스포츠를 통한 ICT 기반 헬스케어 분야와 e스포츠의 공유를 통해 지역 활력센터 및 헬스, 힐링센터 운영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미래 발전 방향과 산학 연계를 통한 특화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맞춤 수요에 대한 취업 연계 효과와 스포츠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발전적 기반이 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 트렌드에 맞춘 현장 실무 및 기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원대학교는 하이 ICC 상생협력 포럼을 통하여 굳건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병 단장님의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하이 ICC 분야 상생협력 포럼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저희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제 포럼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주제는 ICT 기반 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ICT 기반 헬스 테크놀로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ICC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특화 분야 기업과 대학 보유자원의 협업입니다. 즉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과의 같이 어떤 여러 가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서 많은 대학과 기업과의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ICT라는 헬스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ICT는 또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런 건강관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외부 강연 전문가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른 외부 강연분들의 좋은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렸듯이 저는 호원대학교 스포츠무도학과 강영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제 ICT 기반에 관련된 헬스 테크놀로지 중에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디지털 피트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양한 대중화에 우리가 건강관리를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많이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간략하게 6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트레이닝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퍼블릭 또는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하던 이러한 운동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나 혼자서도 스스로 가정에서 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홈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이러한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트레이닝 관련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좀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대두가 된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종식이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이 우리가 인체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스스로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이러한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기구들에 대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더더욱이 증가 추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 트레이닝 관련들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피트니스의 트렌드는 대중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에 대한 상표 출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기구만을 계속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홈 트레이닝은 계속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운동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운동 컨텐츠가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직접적으로 해보게 되면 참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운동 자체는 인체에 좀 힘듦이, 즉 강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게 되죠. 지루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뭐 작심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지라고 했지만 점점점 이제 귀찮아질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운동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운동에 대한 효과가 또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틈새에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좀 즐겁고 다이나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 안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홈 트레이닝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건강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건강 관리는 앞으로도 더더욱이 헬스케어 분야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관심도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것은 면역 체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향상을 시킨다면 더더욱이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많은 케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다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즉 다시 말하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면역력 향상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뭐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가장 면역력 향상에 대한 것들에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동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인지, 또는 이 운동 중에서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연령대별도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할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매개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체형 또는 나의 체력 수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운동을 하면은 좋아진다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몸에 부상의 발생 위험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결과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 혼자 스스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운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체력 수준, 나의 어떠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컨텐츠를 보면서 마냥 따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운동을 통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라 함은 운동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케어를 받는다면 훨씬 더 능률이 더 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컨텐츠 안에 우리가 운동의 체계적인 어떤 과학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보를 집어 넣어주고 이에 따라서 운동을 내 체력 수준과 나의 운동 능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러한 부상 발생 빈도수는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운동의 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FITT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해서 땀을 뻘뻘 흘린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운동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하면서 나는 몇 분 정도의 운동을 하겠느냐. 근데 이 운동을 어떻게 세게 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하느냐 이러한 등등등을 어떠한 나의 체계적인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빈도입니다. 빈도.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3회 이상이냐. 나는 일주일에 3일 정도밖에 못한다. 괜찮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나는 오늘 운동을 한 것은 나는 오늘 운동을 했는데 내일 운동을 쉰다 할지라도 오늘 운동한 운동의 어떠한 나의 인체적인 미치는 영향은 내일까지 지속이 가능하다. 즉 48시간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운동한다고 해서 내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데서도 우리가 분할로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최소 주 3회 이상 정도 운동을 하셔도 충분하게 건강관리를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중강도 기준과 고강도 기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중강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통 150분만 소요를 시키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고강도는 75분. 그래서 중강도 2분은 고강도 1분과도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중에 150분을 환산을 했을 때에는 어떨까요? 하루에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운동을 해도 충분한 건강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중강도 150분 이상, 그 다음에 고강도로는 75분만 일주일 중에 소요를 시켜도 이러한 강도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운동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유산소 운동이냐 아니면 무산소 운동이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것을 양적으로만 승부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일이 일반인들이 운동을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상은 다양한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심박수 체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학을 통한 이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같이 운동을 시스템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 심박수라든가 나의 체중 관리, 그다음에 뭐 나의 연령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인체적인 어떠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비만 체크를 한 뭐 BMI 측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량적 수치들을 한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선 내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훨씬 더 능률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스마트 워치를 보면서 심박수도 체킹을 하거나 아니면 목표 심박수,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건강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이용을 해서 더 정확하고 나의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앞으로는 내 스스로다가 어떤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객관적인 체계 시스템으로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만, 예를 들면 디지털을 이용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먼저 분석이 되는 거죠. 분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적으로다가 우리 운동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좋은 정보를 객관적으로다가 정보를 전달해 준 이러한 시스템을 이젠 AI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다가 대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화를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운동이겠죠. 아니면 또 좋은 영양의 식단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자, 힘들게 하자, 이러한 개념에 벗어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디지털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젠 점점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홈트레이닝 속에서 내가 같이 전문가의 어떠한 지식이 디지털로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계속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근육에 손상이 온다든가 근육이 지쳤는데 피로도가 왔는데 이 피로를 회복시키지 않고 또 계속 강박관념에 의해서 계속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더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라면 일단 안전한가, 좋은 정보 전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잘 숙지하고 나의 체력 수준이라든가 나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과 같이 체킹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효과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평생 이제 일반 생활에 있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과 운동을 하시지 않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만족도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은 내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을 이용한 홈트레이닝이 앞으로 더 이 시장이 더 커지겠지만 막연한 디지털 홈트레이닝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나 나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주고 또한 나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나의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디지털과 아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일반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디지털을 이용한 홈트레이닝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늙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멈춰서 늙는 것이다. 이러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운동을 꾸준하게 집에서든 아니면 공공장소든 앞으로 이렇게 운동을 통하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건강관리로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 이어서 이제 다음 이제 강연을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주제는 IoT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피트니스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반솔루션의 이상철 대표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아반솔루션의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IoT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피트니스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oT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월경에 이제 저희의 최초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어떤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11월, 12월 동안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이유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이런 스포츠 축제를 갖지 못하다가 월드컵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6강 진출을 아주 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커넥티드 볼이라는 기술을 최초로 적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의 단순 VAR을 이용했을 경우는 이렇게 선을 긋죠. 그러면은 온사이드입니다. 분명히 패스를 올리는 순간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커넥티드 볼 기술을 적용을 해보니까 사실 결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앞으로 나와 있었다. 결국에 결과는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럼 커넥티드 볼이 무엇이냐 좀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흰색으로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 예. 또 공의 관성 데이터를 뽑아내는 센서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IMU 센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nertial Measurement Unit에서 이제 관성 센서다라는 거고 이런 관성을 뽑아낸 데이터를 이제 수신기로 보내야 되겠죠. 보내기 위해선 UWB라는 어떤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을 사용하는 모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U 센서와 UWB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신을 위해서 탑재를 됐지만 이 기능이 곧 또 공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이제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UW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촘촘히 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더더욱 세분화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위치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IMU 센서인데요. IMU 센서와 UWB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IMU 센서는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있고 각속도 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X, Y, Z 3축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요. 또 각속도에 대해서 X, Y, Z 축의 회전 방향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축과 3축해서 6축 센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서들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들도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스탑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이런 센서가 들어 있어서 관성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WB 모듈은 보시다시피 여타 다른 단거리 통신의 프로토콜들 중에서 가장 넓은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넓은 대역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움직일 때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뜨문뜨문 보내게 되면 공의 위치가 자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UWB는 최대 500MHz 초당
500메가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매우 많은 대용량 정송 프로토콜입니다. 때문에 이제 커넥티드 볼 기술에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위치에 대한 오차는 한 12여 센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데이터, 이런 관성 데이터를 관제센터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데이터가 공해에서 데이터를 딱 보내게 되면 이제 수신부 쪽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도착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를 파악을 하게 되면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가 지금 어디 정도에 있다. TOF라고 해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예, 이동 시간인데요. 수신부들을 경기장 안에 한 몇 개를 두어서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는 삼각 함수를 이용한 삼각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해당 방식으로 공의 위치를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센서와 해당 모듈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회로물과 이런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작죠. 근데 사실 매우 작습니다. 사람의 손톱, 엄지 손가락 손톱 정도 보다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 요즘에 뭐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정도의 용어가 됐고요. 그래서 사물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커넥티드 볼, IoT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저기 로봇 태권브 시대 때도 뭐 이제 인공지능 계속 했었었는데, 어쨌든 계속 현재도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학습해서 마치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앞으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그 디지털 피트니스가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정도의 조금 기본적인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 또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 동작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절마다 이 관절이 꺾이는 각도까지 현재는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까지도 이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략 한 총 32가지 이상의 신체 관절과 표정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뭐 해당 기술 자체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자세인지를 파악을 하는 기술이고, 매우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 수준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평가하고 해당 동작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IMU 센서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IMU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좀 이분이 지금 캐틀벨 스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캐틀벨에 그 IoT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IMU 센서가 탑재된 블루투스에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요 보시다시피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관성 데이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X, Y, Z 쪽으로 각속도와 가속도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값들은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데이터로 쓸 수 있고 어떤 건 노이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해당 기술은 이제 신호 처리라고 하죠. 어떤 특정 신호 처리를 해서
제품의 목적에 맞게끔 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의 어떤 이런 산술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재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 자세 분석 알고리즘과 그리고 IMU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 데이터를 추출한다면 사용자의 동작을 완전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제 양궁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궁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이제 그 양궁 선수의 심장 박동 수치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TV로 본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아까 이제 강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그 운동하는 그 사용자의 운동 강도, 운동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다치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고 운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심장박동 센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심장박동 센서는 이게 다음과 좀 쉽게 쉬운 원리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요 손가락으로 이제 좀 이해가 쉽도록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요 위쪽에서 이제 빛을 비춥니다. 적외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빛을 비추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이제 수광하는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수광부죠. 요 빨간색이 동맥이고 파란색이 정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피를 보내는 게 동맥으로 피를 쫙쫙 보내게 되죠. 그러면 피를 쫙 보내게 되면은 혈관에 피가 좀 가득 차다 보니까 보냈을 때는 동맥에 있는 피가 많이 차기 때문에 빛이 투과하는 게 조금 덜 투과하겠죠. 맥박이 뛸 때마다 이 빛의 투과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사실 동맥에서 피를 보냈다 말았다 보냈다 말았다 하는 거니까 이게 곧 맥박이죠. 그래서 요 수광부에 인식된 요 전류 값을 이렇게 AD 컨버터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AD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하면 요 이렇게 전류값이 이렇게 1과 0, 1과 0, 1과 0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PU가 1의 개수만 쉬게 되면 이제 얼만큼 그 맥박이 뛰고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초간 뭐 25번 정도 뛰었다 하면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분당 맥박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광부와 또 수광부가 필요하고 이제 AD 컴퓨터를 통해서 CPU가 연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IoT 관련해서 여러 피트니스 쪽에 적용되는 기술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해당 그 실내 자전거인데 요 크랭크 쪽 안쪽에 이쪽에 원형 쪽 요 안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안에 이제 IMU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케이던스, 이제 회전수를 알게 되고 또 얼마큼 빨리 돌렸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펠로톤의 요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VOD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트레이너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녹화된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너의 케이던스 수와 사용자의 케이던스 수를 매칭하면서 얼마큼 운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상에서 트레이너가 이제 라이브 때도 마찬가지고 요 회전하는 저항을 제어를 할 수 있어서 더 힘들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쉽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펠로톤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덤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피트니스를 할 수 있도록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을 해서 영상의 트레이너와 얼마만큼 유사하고 동일한 운동량을 진행하느냐를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좋지 않거나 또 운동량이 좀 부족한 사용자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콘텐츠를 다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아마 팔뚝에 심장박동 센서가 착용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표 최대 심박수 그리고 목표 심박수 효율을 위해서 심장 박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컨텐츠를 재생해주고 유지해주고 또 운동하는 사용자의 어떤 운동 능력과 신체 능력을 판단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장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스마트 미러라고 합니다. 스마트 미러. 덤벨이나 어떤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트레이너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보시다시피 요 부분에서 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몸의 신체를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동작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선 트레이너의 운동 자세와 사용자의 운동 자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트레이너의 운동 횟수를 사용자가 얼만큼 잘 따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와 운동 능력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맞는 운동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뭐 교육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합한 운동 콘텐츠를 계속 재생해주고 레벨이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너무 낮으면 올려주고 하는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유사하지만 스마트 미러지만 좀 이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기구가 달려 있죠.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바벨, 덤벨, 바처럼 생긴 것도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영상 인식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신에 이제 이 어떤 기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어떤 강도나 효율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와이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사용자의 운동 횟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당히 좀 비싸죠. 이렇게. 예, 다음은 이제 IoT와 인공지능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더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와 피트니스가 지금 또 융합이 돼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메타버스 서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주행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과 같은 운동이죠. 특히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통 자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전거의 뒷바퀴를 빼고 롤러를 달게 되죠. 롤러 안에 역시 IMU 센서가 들어 있고요. 영상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하자면은 역시 IoT,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IoT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AI,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해서 학습하고 또 분석하고 뭔가 판단해서 운동 강도를 제어해주거나 뭔가 또 제공을 해줍니다. 화면을 보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 운동선수 출신들의 어떤 트레이너 고급 영상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 디지털 피트니스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약간 이제 국내랑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 현재 디지털 피트니스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현석 교수님께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홈 트레이닝은 사실 코로나 전부터도 계속 시장이 커졌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예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저희 회사로서도 또 항상 해 나가고 있는 고민인데 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IoT, 인공지능, 또 운동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기반으로는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운동 종류가 계속 좀 늘어나겠죠. 뭐 자전거, 뭐 어떤 이런 덤벨 운동 말고도 계속 아마 좀 생길 겁니다. IoT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 데이터 추출하는 장비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운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탈 사인, 우리 이제 신체 데이터 추출을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수뿐만 아니라 체온, 혈압 뭐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는 상시일 때 변화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좀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능은 조금 전에 이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운동 동작을 분석해주고 또 사용자에 필요한 운동 교육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곧 인공지능 코치의 역할을 할 겁니다. 예, 트레이너의 역할을 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PT를 받다 보면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지시를 해주시는데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심장박동 센서 같은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또 운동 컨텐츠와 어떤 운동 진행을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동 영상 컨텐츠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다양하고 그런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실제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은 것만큼은 못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아마 고 품질의 운동 콘텐츠들이 제작돼서 아마 재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길이 멀긴 한데요. 좀 더 실제와 유사하거나 또 실제보다 좀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가상화한 형태가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단순히 운동만 해서 끝나고 뭐 데이터 추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이와 같은 사업들과 연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일부 그렇게 진행이 이미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험사에 우리 뭐 종신보험이니 건강보험들을 들고 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뭐 병을 앓으면서 사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손실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좀 보험비를 깎아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어드벤처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은 그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남아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선 보험료에 대한 어떤 그렇죠? 감소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아무튼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제가 아직 뭐 살지 않은 미래를 뭐 이렇게 뭐뭐라고 이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 Good eating, good sleeping, good exercising.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디지털 피트니스가 운동 잘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철 대표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은 최경환 교수님, 경성대학교의 최경환 교수님의 메타버스의 스포츠 서비스 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 ICC 분야 상생 협력 포럼 ICT 기반 헬스 테크놀로지에서 메타버스의 스포츠 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경성대학교 최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메타버스의 스포츠 체험이라는 주제를 스포츠의 경영학,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e스포츠,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제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경성대학교 e스포츠 연구소의
학술 연구 교수로 있고요. 예, 저는 경희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경력은 지금 한국 e스포츠 학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아마 이 그림은 제가 4가지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런 그림은 뭡니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메타버스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영상 소개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의미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추어를 뜻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사실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1992년 스티븐스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단어로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안에서 자신의 닮은 아바타를 통한 가상세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e스포츠의 시장도 많이 커졌지만 메타버스의 시장은 몇 배가 달하는 정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6천억 달러 약 786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거는 22년도 자료이고 23년도에는 아마 더 많이 올라서 24년에는 7,800억 정도에 대한 시장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냥 흔히 말해서 가상세계 안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 이따가도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사, 최근에는 모임 또는 입학식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인 부분,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것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또 뉴스가 크게도 났습니다. 또한 기업 부분에서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왜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출현 동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또는 80년대까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기였다면 현재 21세기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비 플랫폼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만나서 시장에 가서 또한 마트에 가서 아니면 어떠한 직접 대면적인 소비를 일으켰다면은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핸드폰 정보화가 발달이 되고 컴퓨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소비 플랫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출현시킬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당길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코로나19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삶의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지금은 만남에 이제 대면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고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스포츠, 문화, 소비, 금융 어떠한 많은 플랫폼 자체가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과 대중들이 이 욕구를 해소하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e스포츠하고 메타버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트렌드는 다양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 그 다음에 질병, 여러 가지의 문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적응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는 왜 해야 되는 것이냐? 메타버스 오케이 알겠어. 그냥 가상세계 안에서 내가 닮은 아바타가 있는 것이고 아바타를 이용해서 놀 수도 있고 하는 거 알겠어. 오케이 알겠는데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메타버스하고 헬스 테크놀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럼 메타버스하고 다른 플랫폼하고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또한 e스포츠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데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는 저희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 대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 메타버스는 새로운 트렌드 및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소비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다. 네 번째, 가상 세계 속에서 신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부합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는 첫 번째 뉴욕 스퀘어, 메타버스 안에서 뉴욕 스퀘어입니다. 저는 분명 지금 여기 호원대학교 안에 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뉴욕 스퀘어를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뉴욕 스퀘어뿐만이 아니라 국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주도 갈 수 있고요, 부산도 갈 수 있고요, 서울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어한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닮은, 물론 저보다도 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가 저와 닮은 분신인 아바타가 메타버스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행동,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해서 날아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점프를 빌딩 높이까지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의 이런 행동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참여, 말 그대로 이것 또한 e스포츠와 관계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여행일 교수님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저는 다음 걸로 넘어가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장 이제 비대면으로 되어 있는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시는 이제 신한금융에서 나온 이제 플랫폼인데, 신한금융그룹은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또한 가장 이제 사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업무 또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 이거 줌에서도 했잖아. 줌에서도 한 건데 이거 메타버스 한 거랑 뭐가 달라져? 줌은 말 그대로 카메라를 통해서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 가운데 있는 저와 닮은 아바타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회의 공간 장소에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는 수업이라는 글자는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림을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안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날라도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시간적, 그 다음에 구매 제약, 이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과 융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실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큰 이점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트렌드 및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메타버스는 저보다도 이제 더 젊으신 MZ 세대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 게 주 고객들입니다. 또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냥 참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를 제시를 하고 트렌드, 아까 전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테포하고 이제 구찌에서 협력으로 명품 업계 최초로 구찌 아이템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구매 욕구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분야에서도 공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힙합 가수죠.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제 가수가 메타버스 안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이례적으로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나이트에서 게임 캐릭터가 이제 나이키 조던을 신고 나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예전에서도 게임에서도 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와 닮은 아바타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구찌 아이템을 입는다는 것은 구매 욕구에 굉장한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홈쇼핑도 여러 가지 이제 하겠지만 이제 MZ 세대의 플랫폼이 인터넷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소비 플랫폼을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매 수익 및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향후 더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상 세계 속에서 신체 활동입니다. 이것은 e스포츠와도 이제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메타버스를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VR 기계를 또는 어떠한 기계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여성 중학교 사진입니다. 이제 뭐 워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주도 둘레길을 돌아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운동과 이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상 야구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야구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VR 기계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야구를 함으로써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사진은 이제 아이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공을 벽에다는 던지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하고 있는 신체 활동인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뭐 e스포츠랑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충분한 이제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그러면 예전에 대한 소비 플랫폼하고 메타버스의 플랫폼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메타버스의 이점은 뭐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헬스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예전에 기존의 흐름의 유통과는 다르게 뭐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판다고 하면은 일과 다수의 플랫폼이라고 보면은, 메타버스는 내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냥 내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도 제가 그 플랫폼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모임, 뭐 어떠한 구매,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살 수도 있고 이것을 팔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메타버스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있고요, 사업 비즈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있고요, 다양한 뭐 교육, 문화, 뭐 에듀케이션, 뭐 컬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조금 미약하게도 스포츠 분야는 굉장히 조금 나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물론 대부분 다 비즈니스 산업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헬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향후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꼭 지금 메타버스가 꼭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이동이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스포츠의 확장성이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뭐 산업적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관계자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욱더 발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지금 굉장히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회 예산을 보더라도 메타버스에 관한 이제 사업 추진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메타버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ICT 기반 헬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ICT 기반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저는 이러한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분야도 융합되어서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나름 밑에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앞으로도 메타버스를 통한 헬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석대학교 여영일 교수님의 장애인 e스포츠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공기의 질이 굉장히 신선하지만 굉장히 춥고요. 지금 많은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께서 많이 떨어지셨겠구나. 날씨와 같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국제 e스포츠 연수 원장을 맡고 있는 여영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도 이렇게 ICC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헬스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호원대학교가 정말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저는 유니크하게 재밌게 하고 싶어서 제가 호원대학교 하이 ICC 이러면 다 같이 하이 ICC라고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대학교 하이 ICC 한 2,000명 정도 저한테 응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e스포츠에 대한 내용 중에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장애인 e스포츠 관계에서는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굉장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 과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 소개를 뭐 아까 간단하게 했지만 뭐 검색 엔진에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여영일 교수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올 건데요. 현재는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에서는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스포츠를 입문한 지는 3년 됐는데 정확하게 e스포츠가 체육이다, 스포츠다 이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 장애인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체계성을 굉장히 갖추고 있다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현황, 실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은 법 제도적 환경 분석부터 계획은 영역 확대 전략, 우선 과제 도출 순까지 해봤습니다. 자, 법 제도적 환경 분석은 결국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담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관심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전자스포츠는 이미 법령부터 법률로 문체부, 대통령에 대한 사항까지도 시행령까지도 정확하게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법규는 2021년도까지는 12개 시도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정이 됐는데요. 현재는 14개 시도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지역인 전라북도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먼저 시작했죠. 뭐 e스포츠의 시작은 부산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어 왔고 조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e스포츠 산업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군구에 대한 사항들도 10개에 대한 시군구에서 18개까지 확대되면서 총 33개의 자치법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e스포츠에 대한 기본 목표와 현황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인력 양성 계획 그리고 대회에 대한 개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각종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요. 많게는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도조례와 시군구에 대한 조례가 총 합쳐서 5개가 이제 선정됐고요. 전북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석대와 함께 그 완주군의 계획 수립을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 군구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요청이 오고 있고요.
이런 계획하에 ICC 분야에 얼마나 적용시킬 건지는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계획돼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e스포츠 계획은 결국에는 게임 계획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그 조항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부터 해서 해외 진출 시장, 긍정적인 가치, 게임 산업에 대한 기반 강화가 계속적으로 요청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창업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스포츠가 산업이 어디까지 끝인가는 메타버스와 함께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계별 지원 강화 대책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면서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수행 과제를 보면 e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의 착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 17개 시도가 체육진흥계획 수립이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진흥계획 수립 속에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사항들도 계속적으로 명시돼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한 발전 때문에 체육 교실에 대한 선정부터 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바우처 산업까지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연수원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좀 살펴보면 시설 지정 사업이 얼마 전에 지금 마지막 단계인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PC에 대한 PC방을 시설로 지정해서 거기서 경기도 이뤄지고 그런 문화에 대한 혜택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를 선발해서 80개를 이미 선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률에 따르면 연수원 지정사업이 엄연히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조금 확정이 지금 미정 상태여서 연수원에 대한 지정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국제 e스포츠 연수원이 개소됐습니다. 기존의 선수 양성에 대한 사항에서 지도자와 심판에 대한 양성까지도 확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지도사와 심판 부분이 이제 양성되면서 더욱더 선수에 대한 플레이 부분보다는 이걸 차관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과거에는 카트라이더 롤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재능에 대한 보유에 대한 사항으로 그쳤지만 축구 선생님들처럼 e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e스포츠 심판에 대한 사항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확대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e스포츠에 대한 실적부터 현장 조사 실시까지 굉장히 체계적인 부분에서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시설 지정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수원 지정 사업은 법률에 의한 e스포츠 전문 인력 기관 지정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운영 규제에 대한 부재가 보였고요. 시행 규칙 시행 이후에 지금 미시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가 법정 지도자라고 하죠. 생활 전문 유소년 노인 장애인 체육에는 미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연수원 지정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설 및 연수원 시스템에 대한 구성 부분에서 종목 선정 기관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캐스파가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죠. e스포츠 진흥 법률에 따르면 전문 종목과 일반 종목, 시범 종목으로 나눠서 각 종목에 대한 선정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장애인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전국 장애 학생체전이 전문 체육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 피파, 닌텐도, 카트라이더 이런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시범 종목으로 철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국 장애인 대회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천안 흥타령배 그리고 우석대학교 총장배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 그리고 안산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요즘 대회와 워크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무예 마스터십 같은 경우도 이 마샬아츠 게임 대회라고 해서 2021년부터
철권가, 스트레이트 화이터,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까지 해서 세 가지를 무예를 대변하는 온라인 e스포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에 대한 범위는 PC에서 콘솔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e스포츠의 강점은 뭐냐면 실제적인 절단장애나 척수장애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게임 플레이어 상황에서 자기의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항이 통합체육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닌텐도 스위치와 닌텐도에 대한 사항 부분까지 재활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및 연수원 시스템 구성 부분에서 자격 등록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화를 진행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강사 자격 제도부터 심판 자격 제도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좀 누락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e스포츠 지도사와 심판 자격이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문체부에서 주무부처를 맡고 있고요. 각 국제부터 3급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국 e스포츠 협회도 e스포츠 지도사가 제정되었습니다. e스포츠 심판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는데 좀 더 자격 기문법에 맞춘 그런 부분으로 향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자격 과정까지도 전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ICC가 상생 전략을 같이 간다면 좀 더 실전적인 아시겠지만 e스포츠는 걷기와 똑같이 비대면 스포츠의 왕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성별이 아니거나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누구나 이렇게 대전할 수 있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르다는 부분을 명시하고요. 스포츠와 게임에 대한 사항, e스포츠와 게임에 대한 사항의 차이점은 규정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스포츠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e스포츠에 대한 사항이 좀 더 곽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위원회에 대한 직무 세분화가 좀 필요하고요. 장애 유형별 경기 장비에 대한 개별화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디지털화되어 있는 걸로 검증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에 대한 사항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실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12월에 열렸던 그런 내용에서도 접근성 분야에서 e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국내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그 장애인 비중이 많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KBS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만큼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사항 관심도에 따라서 현재 전문성에 대한 이룩을 할 때까지도 ICC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장애인 e스포츠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에 대한 사항에서 ICC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e스포츠에 대한 시설 및 연수원 시스템에 대한 구성 부분은 굉장히 학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 확대 전략과 우선 과제입니다. 거의 이건 학회 발표 내용들을 제가 종합했던 건데 아무래도 대외 영역, 법제 영역, 그리고 활성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서 어떤 것들이 컨택트해서 운영될 건지를 좀 더 논의하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외 영역은 어울림 대회를 통해서 통합체육의 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그리고 지도자 및 심판 직무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시장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모바일, PC, 콘솔 어디 군에서도 그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e스포츠 자원봉사단 창단에 대한 사항들도 현재 장애인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석대와 나사렛대에 있는 대학생 심판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호원대와 함께 그 e스포츠에 대한 자원봉사단 아무래도 자원봉사단은 심판에 대한 보조부터 해서 경기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준 전문가에 대한 양성을 통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정을 잡고 장애인 체전에 대한 시범 종목을 위해서 선수 발굴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제 영역은 국민체력진흥법에 기반한 지자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법정 의무 지도자가 제정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대해서 장애인 바우처와 장애인 체육교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사업 채택화와 e스포츠에 대한 시설 및 연수원 지정 사업 등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스포츠 클럽이 국가적인 사업에 큰 지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e스포츠에 대한 종목 인준화도 필요하고요. 상생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ICC 기반에 좀 더 기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실화에 대한 투명도를 높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활성화 영역은 아무래도 e스포츠도 스크린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바둑, 장기, e스포츠 내용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할 수 있고요. 비대면 스포츠에 대한 사항부터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미디어나 전산학 이런 부분에서도 e스포츠를 대변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스포츠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지금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게 e스포츠 생리학, e스포츠 역학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ICC 산업도 좀 더 다각적인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가적 자격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도자와 심판에 대한 사항, 선수에 대한 양성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서 좀 더 확대 전략으로 선정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인 제시하는 결국에는 지자체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학계와 전문인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례도 많이 제정되고 지원도 확대돼서 더 이상 메타버스 이름 들어봤지 e스포츠 내가 하고 있는 게 e스포츠야. 어른들도 똑같죠. 의식개혁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고요. 국제대회가 있고 소위 말하는 e스포츠만 잘해도 정말 페이커와 같은 국제적인 스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사인회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e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해결 좀 더 체계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호원대학에서 이렇게 멋진 포럼을 만들어줘서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은미 교수님을 비롯해서 강영석 교수님 그리고 이상철 교수님께 제가 많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많은 부분 서로를 안배하면서 오늘 이 포럼을 잘 갖춰줬고요. 이런 포럼들이 많아질수록 좀 더 메타버스 여행처럼 전 구간을 저희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국제 e스포츠 연수원장 여영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교수님의 장애인 e스포츠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지만 e스포츠에 대한 이러한 그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자격 제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더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가 모든 체육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하이 ICC 이 상생협력 포럼에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선 우리가 또 이러한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